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거는 국회의 권한 중에서 재정에 관한 권한과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을 배우겠습니다. 먼저 재정에 관한 권한인데요. 그럼 재정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네, 재정이 무슨 의미냐면 재정은 정부의 세입과 세출을 의미합니다. 네, 세입이라는 거는 이제 정부의 수입이고요. 세출이라고 하면은 정부가 돈을 쓰는 거죠. 네, 근데 이 재정이 왜 중요하냐면요. 정부의 이 수입, 정부가 돈을 걷는데 이 정부의 수입이 대부분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내는 세금에서 나옵니다. 네, 이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이제 국가에서 필요한 그런 영역에 돈을 쓰는 건데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512조 정도 돼요. 올해 2020년 기준으로 512조 정도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돈을 쓰기 전에 어떻게 쓰겠다라는 그 계획을 세우는데요. 그것을 예산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 어떻게 쓸지 계획을 세우는데 국회는 뭘 하냐면요. 이 정부가 예산안을 세운 것에 대해서 한번 꼼꼼히 따져봐요. 정말 꼭 필요한데 돈을 쓰는지 아닌지 따져보고 또 그것을 본회의를 통해서 통과를 시켜줘요. 그래서 국회의 이 재정에 관한 권한이라고 하면 이 정부가 세운 예산안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거 이걸 심의라고 했죠. 네, 심의하고 네, 확정하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예산을 세우면 국회 그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통과가 돼야지만 정부는 그 예산안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가 재정에 관한 권한을 갖는 이유는 이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부터 네, 이 정부의 수입이 나오는데요. 국민의 대표인 네, 국회의원들이 한 번 더 꼼꼼하게 보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을 보겠습니다. 네, 이게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은 뭐냐면 행정부를 견제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네, 행정부는 이제 대통령이 이끌어가는 그 법률을 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행정부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뭐 복지 이런 게 강조되다 보니까 행정부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 행정부가 일을 잘하는지 아닌지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네, 첫 번째는 국정감사와 조사입니다. 네, 국회는 국정감사나 조사를 통해서 이 행정부를 감시하는데요. 이게 약간 비슷한 용어이긴 하지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국정감사라고 하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거예요. 즉 1년에 한 번 무조건 국정감사를 합니다. 보통 국회가 열리는 9월 달부터 시작해서 10월 달쯤에 이제 국정감사를 하게 돼요. 이거는 국정 전반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국회 상임위원회가 이제 중심이 돼서 그 관련 있는 부처에 대해서 일을 잘하는지 아닌지 네, 감시하는 그런 역할이 국정감사입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한 가을쯤 되면요. 이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처에 굉장히 많은 자료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네,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필요하면 뭐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사람을 불러서 질문도 하고 막 그럽니다. 이때 국정감사를 준비를 잘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 국회의원들은 또 뉴스에도 많이 네, 나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도 올 가을에 이
국정감사 보통 이제 국감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에 어떻게 하는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국정조사는요, 비정기적으로 실시해요. 뭐 1년에 한 번씩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특별한 일이 발생했을 때,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국회의원들이 조사하는 것을 국정조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2014년에 세월호 사건 아시죠? 이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회의원들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왜 이 사건,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직접 조사도 하고 대책을 마련할 활동도 했어요. 그래서 세월호 사건, 뭐 국정조사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그래서 국정조사는 특별한 일이 생기면 국회의원들이 직접 나서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은요, 임명 동의권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임명이라는 거는 이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하는데 혹시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을 임명할까 봐 국회에서 이 동의권을 행사를 하는데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사람들을 임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헌법에 명시된 기관, 뭐 법원이 있는데 법원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대법원장이에요. 네, 아니면 뭐 헌법재판소장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 밑에서 일하는 국무총리, 네, 이런 사람들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국회에서 하는 거는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람인지 아닌지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검증을 하고요. 또 이제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약간 주의할 게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 중에 장관도 있거든요. 장관 아시죠? 뭐 교육부 장관, 우리가 뭐 보건복지부 장관 이렇게 말하잖아요. 행정부처의 가장 높은 사람이 장관인데 이 장관의 경우에는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요. 네, 인사청문회, 즉 그 사람을 검증하는 절차는 있어요. 근데 장관의 경우에는 국회의 임명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명 동의가 없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어요. 네. 이런 국무총리나 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도 하고요. 본회의 열어서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켜줘야지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데 장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작년 여름에 한창 그 인사청문회 때 시끄러웠던 장관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라고 있었어요. 이 사람을 인사청문회 했는데 굉장히 뭐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됐었죠. 그래서 당시 야당에서는 반대했어요. 임명하지 말라고 반대했지만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을 했고요. 결국 이제 계속 어떤 논란이 계속됐기 때문에 이 조국 장관이 스스로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장관 임명 때는 대통령 동의 필요 없다는 거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탄핵소추 의결권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탄핵이 뭔지 아시나요? 네, 이 탄핵은 임기 중에 파면시키는 것, 즉 임기 중에 자르는 것을 탄핵이라고 합니다. 네, 국회에서 이 탄핵 소추를 할 수가 있는데요. 즉 탄핵을 결정하지 못해요. 임기 중에 자를 수는 없어요. 근데 탄핵을 시킬지 말지 물어보는, 요청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일단 탄핵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요. 고위공직자입니다. 그런데 이 고위공직자 중에 대통령이 포함이 됩니다. 네, 여러분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접 뽑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냐면요. 사유는 헌법이나 우리나라의 최고법인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탄핵 절차는 어떻게 되냐? 네, 일단 국회에서는 탄핵 소추를 의결합니다. 본회의를 열어서 탄핵 소추를 의결해요. 그래서 국회의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되면, 통과가 되면 실제적인 그 탄핵을 심판하는 거, 탄핵을 결정하는 거는 어디서 하냐면요, 헌법재판소에서요. 네, 우리가 곧 배울 거예요. 네, 헌법재판소. 네,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인 탄핵 심판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된 사람이 대통령이 2명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대통령의 경우에 탄핵 소추가 의결되기 위한 정족수는요, 제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적의원이라고 하면 국회 전체 의원이에요. 300명이라고 하면 그 중에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지만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통과됩니다. 즉 탄핵소추가 의결돼요. 그러면 최종적인 탄핵 심판은 누가 하냐면 헌법재판소가 하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이 9명이 있습니다. 이 9명의 재판관 중에서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만 탄핵이 결정이 됩니다. 찬성이죠. 좀 이상한 찬성. 네. 우리나라에서 탄핵 소추 의결되고 탄핵 심판까지 갔던 대통령이 2분이 있어요. 먼저 노무현 대통령이 있고요. 이분은 2004년에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분은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됐어요. 선거법을 당시에 위반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데요. 이때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에 총선이 있었거든요.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특정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이 됐어요.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로 이게 넘어갔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탄핵 심판을 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기각은 뭐냐면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즉 재판관 9명 중에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만 탄핵이 결정되는데 6명 이상 찬성하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탄핵 심판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다시 대통령직으로 복귀를 해서 그 임기 말까지 끝까지 대통령직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회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의결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그게 그렇게 대통령 임기 중에 파면시킬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탄핵소추가 의결됐던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에 탄핵소추가 의결이 됐는데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모 씨라는 그런 일반인이죠. 어떤 사인이라고 하는데 일반인이 국정에 개입을 했죠. 그래서 어떤 국정을 농단한 그런 혐의인데요. 즉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이 됐습니다. 역시. 네,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심판이 들어갔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인용 결정이 났어요. 인용이라는 건 뭐냐면 그것을 받아들인다. 즉 탄핵을 받아들인다는 결정이 났습니다. 즉 파면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임기 중에 최초로 잘린 그런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됐죠. 당시에 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요 8명이 있었어요. 1명이 공석이라서 8명이 있었는데 이 8명 중에 8명 모두가 찬성해서 탄핵이 결정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탄핵 소추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배운 내용은 이 입법부와 행정부의 그런 서로 이제 견제하는 수단을 다 배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만 갖고 견제 수단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견제 수단.
네, 여러분 알겠지만 이 입법부는 국회죠. 네, 그리고 행정부는 대통령이 이끌어 나가는 정부입니다. 네, 배운 것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이 국회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국정조사, 그리고 감사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의권이 있었어요. 이 동의권의 종류로는 뭐 임명 동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산안에 대한 동의, 그리고 우리 입법에 관한 절차에서 조약, 중요한 조약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탄핵 소추권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권한들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즉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이고요. 이것에 대항해서 대통령은 국회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갖고 있는 게 뭐라고 했죠? 네, 그게 법률안에 대해서 국회가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이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 서로 상호 견제하는 이런 수단을 두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요, 1학년 때 정부 형태를 하면서 공부를 했을 거예요. 대통령제의 어떤 견제 수단은 뭐가 있냐 하면서 그때는 아마 동의권과 법률안 거부권을 공부했을 텐데 3학년 때 이 국회를 배우면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입법부, 즉 국회에 관련된 내용을 총 3시간에 걸쳐서 했는데요. 교과서 내용 잘 정리해 두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과제는 선생님이 내지는 않겠습니다. 교과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